자, 다시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앞서 7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벽면 근처에서는 속도 구배가 큰, 즉 점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얇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를 하시죠? 그 얇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이 벽면에서의 벽면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속도 구배가 크게 생기지를 않아요.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동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벽면에서의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이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벽면에서의 아주 얇은 이 경계청 내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경계청 외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포텐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벽면에서의 속도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체가 정지해 있으면. 포텐셜 이론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얇은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경계청 엣지가 포텐셜 이론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바운더리예요. 요 안쪽은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내부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외부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이론에서는 노슬립 컨디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슬립 컨디션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감력 구배가 걸렸을 때 금방 여감력 구배가 걸리면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감력 구배가 걸려서 세퍼레이션이 생긴 건 포텐셜 이론에서 풀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하면 점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벽면에서 어떤 힘하고 어떤 힘이 밸런스를 이루는지 기억하세요? 압력에 의한 힘하고 또 어떤 힘하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압력에 의한 힘하고 점성에 의한 힘하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점성에 의한 힘하고 압력에 의한 힘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 이너시어 폴스가 이 압력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포텐셜 이론에서는 점성이 강한 이 벽면 근처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압력 구배가 걸리는 유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순압력 구배가 걸려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포텐셜 이론으로 거의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말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유동은 점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벽면에서부터 아주 얇은 영역만 속도 구배가 생기고 그 부분만이 점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경계청 바깥쪽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델타부터 무한대까지는 속도 구배가 없다는 이야기. 벽면의 수직 방향의 속도 구배가 없다는 이야기. 속도 구배가 없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응력을 어떻게 구해요? 비스카스티에다가 속도 구배를 곱해주잖아요. 근데 속도 구배가 없으면 비스카스티가 없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벽면에서 아주 가까운 영역만 속도 구배의 영향을 받고 즉 점성의 영향을 받게 되고 델타 이후에서는 델타부터 더 벽면에서부터 멀어지는 영역에서는 속도 구배가 없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레이놀즈 넘버가 크면 클수록 X에 비해서 델타가 작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X분의 델타는 청류인 경우에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난류인 경우에도 레이놀즈 넘버의 7분의 1승에 반비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크면 경계청의 두께가 얇아져요. 얇아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텐셜 플로우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리가 생기면 포텐셜 이론은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박리가 생긴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점성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데, 점성의 영향을 무시하고 유동을 해석하겠다는 게 포텐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이 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점성의 영향을 무시한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리가 일어나는 유동에 대해서는 포텐셜 이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 자, 이렇게 두 개의 고체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쓰리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자동차 두 대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우리 현장에서의 그런 형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체 기계에서 이 날개 사이의 유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벽면 가까이에 있는 이 얇은 층, 이 얇은 층은 경계층 내부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부분이 되고요.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되니 여감력 구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 되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 내부에서는 이 포텐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비시드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바깥 부분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 대해서는 포텐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비시드하다고 볼 수 있는 유동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 레이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성 유체라고 전혀 비점성 유동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텐셜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웨이크가 생기는, 즉 세퍼레이션 버블이 생기는 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포텐셜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포텐셜 이론을 언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무척이나 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동 영역이 포텐셜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포텐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 영역은 이 경계 조건이 어디가 되냐면은 이 벽면이 경계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벽면이 경계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 요 부분이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선이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요 벽면에서 노슬립 컨디션이 아닌 슬립 컨디션을 사용해서 포텐셜 이론을 적용하기도 해요. 왜? 이게 굉장히 얇으니까. 여기나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거죠. 바운더리의 엣지를 따라서 쭉 고체 형상을 그리나 아니면 그냥 원래 고체 형상대로 선을 그리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비점성이고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할 때 3차원이고 그때 이제 연속 방정식 비압축성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보정식이 이 연속 방정식 continuity equation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인비시드 하다고 했기 때문에 점성력이 다 없어졌어요. 점성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 우리가 결국 해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방정식을 해석하겠다는 이야기. 점성항을 무시한, 즉
인비시드한 플로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 비스커스에 의한 그 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유동 해석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들이 이 운동량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값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힘. 그 힘 중에서 압력에 대한 힘이 있고 최적력, 즉 중력에 대한 힘이 있고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은 점성력이었어요. 근데 인비시드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성에 의한 힘들은 전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는 두 가지 힘만 있는 거예요. 압력에 의한 힘, 압력에 의한 힘이 아니죠. 압력 차이 때문에 받는 힘, 중력 때문에 받는 힘. 그럼 우변은 뭐겠어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변화율이 됩니다. 그게 뉴턴이 이야기했던 F 이퀄 m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m이 아니라 로가 와 있는 걸로 봐서 단위 최적당 힘이 되는 거고요. 단위 최적당 ma가 되는 거죠. 단위 최적당 ma가 되고 단위 최적당 힘이 되겠죠. 자, 요 경우에는 레이놀스 넘버가 커져도 난류가 되는 현상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류가 되는 현상을. 요항이 없기 때문에 점성하고 영향이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세퍼레이션이 되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난류가 되는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비시드하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난류를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일러 방정식. 그래서 이 오일러 방정식의 경우에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즉 비스카시티 때문에 생기는 디시페이션이 없기 때문에 점성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성 때문에 생기는 그 운동량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오메가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오메가라는 속도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유체는 어때요? 점성소산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오메가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결국은 다 정지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유체는 다 정지하잖아요.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유체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델타 오메가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유체가? 실제 유체는 없어요. 근데 인비시드한 유체는 0이 됩니다. 0이 돼요. 이 볼티시티 오메가 값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회전하면 계속 그 볼티시티를 갖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 서큘레이션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오메가를 선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한 게 서큘레이션 감마가 되는 거죠. 캐피탈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한 값이 감마기 때문에 어차피 감마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서큘레이션 자체도 콘스탄트한 게 인비시드한 유체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뭘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유체는 이상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유체라는 이야기. 실제 유체가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 이상기체 상태관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PV 이퀄 RT. 그렇죠. 그 실제 존재하는 유체에는 정확히 그 관계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상유체에서만 PV 이퀄 RT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기체라는 말을 그때 사용했었죠. 이상기체는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예요?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최적이 0이에요. 그렇죠. 실제 유체 분자들은 최적이 0이 아니잖아요. 뭐 작긴 하지만 그 최적을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근데
이상 기체 뭐 혹은 여기서는 또 이상 유체라고 하는 건 전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점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점착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슬립 컨디션이 아니라 완벽하게 슬립이 일어나요. 완벽한 슬립이 일어나요. 그래서 벨라시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되고요. 벽면에서의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벨라시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레이어 엣지에서 벨라시티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잡은 그 바운더리는 어디냐면은 경계는 어디냐면 이 경계청 어, 바깥쪽을 우리가 해석 영역으로 잡은 그리고 점성 소산을 이제 무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게 해요. 모든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한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되게 돼요. 점성 때문에 디시페이션 즉 소산되는 게 없어지는 것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점성 자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펙트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고체 표면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0입니다. 그래서 고체의 경계는 유선하고 일치하게 돼요. 이건 뭐 점성 유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예전에 배웠던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들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유선을 나타내요. 유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시죠? 유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유체 덩어리들의 벨라시티의 탄젠셜한 방향으로 쭉 이은 선이 뭐냐면은 유선이에요. 이 유선에서는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어요. 왜? 탄젠셜한 방향으로 쭉 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요 선을 따라서 요로만 흘러가야 돼요. 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으니까. 요 선 밖으로 나가려면 어떤 성분, 속도 성분이 있어야 되냐면 요 선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어야만, 있어야만 요 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체 덩어리가 요 선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유선이 요 선이 아니란 이야기죠. 유체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선을 그리는 게 유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유선 중에서 어느 포인트, 요 포인트 N, 캐피탈 N이라고 그랬어요. 요 캐피탈 N이라는 포인트에서 요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습니다. 그럼 요 윗벽하고 요 아랫벽으로는 물론 유체 덩어리들의 왕래는 없겠죠. 오로지 어느 쪽에만 유체 drž어리들의 왕래가 생기냐면 요쪽하고 요쪽으로만 유체 덩어리들의 왕래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쪽으로만 유체 덩어리들이 움직이지 요쪽으로는 유체 덩어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체가 요쪽에서 요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면에서 유체가 들어오고요.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면에서 유체가 나가는 그런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오일러 방정식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점성력이 없어진 게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방정식을 요 컨트롤 볼륨 내에서 적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S 방향, 즉 유선 방향으로 적분을 하고 N 방향으로도 한번 적분을 해볼 겁니다. 요식 기억나가세요? 요식 아주 재밌는 식이었죠. 이 작은 볼륨, 요 컨트롤 볼륨 아주 작은 볼륨을 잡아서
거기에 density를 곱해주면 뭘 나타내게 되나요? 요 V하고 요 V는 다른 V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 V는 뭘 나타내요? 속도를 나타내죠? 요 V는 뭘 나타내요? 볼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볼륨. 아주 작은 볼륨 dV에 롤을 곱해주면 뭘 의미하게 되나? 부피에다가 density를 곱해준 거죠. 그럼 뭘 나타나게 돼요? 질량을 나타내요. 요 작은 컨트롤 볼륨이 갖고 있는 질량을 나타내요. 거기에다 속도를 곱해주면 뭘 나타내게 돼요? 운동량을 나타내죠.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요게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단지 아주 작은 볼륨에서 생기는 질량, 로 곱하기 dV죠.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아주 작겠죠. 그래서 걔들을 다 모아주면 전체 컨트롤 볼륨에서의 운동량이 됩니다. 그 dt분의 d를 했으니까 뭐겠어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죠. 즉 뉴턴의 제2법칙이었던가요? F 이퀄 ma에서 ma를 의미하는 게 바로 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가. 근데 컨트롤 볼륨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만 유체들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량이 큰 유체가 갑자기 요 유선을 따라서 요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게 되면 컨트롤 볼륨에서 갖고 있는 운동량이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체하고는 달라요. 이 유체 유동에 있어서는 운동량 자체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율 자체가 요 값 자체가 F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운동량이 큰 유체 덩어리가 얘로 탁 들어오면 요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운동량이 큰 유체 덩어리가 나가고 운동량이 작은 유체 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요 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고체에서는 그냥 동력학, 고체역학 이런 데서는 요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요게 없었어요. 그냥 운동량만 있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었다고. 컨트롤 볼륨이 그냥 고체 덩어리가 컨트롤 볼륨이었어요. 근데 유체 유동에서는 어때요? 컨트롤 볼륨은 고정돼 있고 유체는 이 컨트롤 볼륨으로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리라는 뜻.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요 값이에요. 요 값. 자, 요 V에다가 요 면적 DS를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을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부피가 들어왔는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피가 들어오는 컨트롤 볼륨 내로 얼마나 많은 부피가 들어오는지를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속도가 노멀 방향이 속도니까 요 방향으로 요 속도죠. 거기다가 DS를 곱해주면 요 면적이죠. 그럼 단위 시간당으로 생각하면 요만큼의 볼륨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요만큼의 볼륨. 단위 시간당 들어온 볼륨을 나타내게 돼요. 거기다 롤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속도 V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혹은 나간 운동량이 되는 거죠. 자, 요 V가 의미하는 거하고 요 V 똑같이 썼지만 물리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 V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시간당 컨트롤 볼륨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표현하는 게 요 값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피가 들어왔는지. 롤을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운동량이 들어왔는지 혹은 나갔는지를 표현하는 게 롤을 곱해줬을 때 이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해줬을 때의 값이에요. 거기다가 V를 곱해주면 V를 곱해주기 전에는 뭐였어요? 단위 시간당 들어온 혹은 나간 질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량에다 속도를 곱해 준 거 아니야, 지금. 요 V를 곱해 준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들어온 혹은 나간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들어오고 나간 운동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건 고정된 컨트롤 볼륨 내에서 운동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첫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고체역학에서는 요 값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는 건 힘에 따라서만 달라졌지만 이 컨트롤 볼륨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만 달라졌지만 유체 유동에서는 큰 운동량이 들어오면 요 값이 커지고 작은 큰 운동량이 나가면 요 값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 밖으로 나가는 게 크면 즉 그때는 얘가 양수가 돼요. 나가는 게 플러스거든요, 사실은. 나가는 게 양수가 되면 아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네트 폴스가 0이라면. 그래야 밸런스가 맞을 거잖아요.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죠. 얘가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큰 운동량을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가 1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겠죠.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가 돼요. 요걸 한번 잘 보세요. 노멀 방향하고 컨트롤 볼륨에 대한 노멀 방향이에요. 노멀 방향하고 속도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로 돼 있죠. 자, 요 컨트롤 볼륨에 대한 노멀 방향은 어디냐면 요 바깥쪽 방향이에요. 속도는 요쪽으로 형성이 되죠. 들어오는 건 요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음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음수가 돼 있어서 들어오는 운동량이 크게 되면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음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컨트롤 볼륨에서의 운동량은 양의 값을 갖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율. 운동량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시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컨트롤 볼륨 내에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양변에 최적을 나눠 주게 되면 우리 다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식은 최적으로 나눠 준 식이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 MA라고 그랬고 단위 최적당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식이 요 식이에요. 적분을 한 다음에 최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식을 여기 하나 빠졌네요. dpdx 이 dsdp가 빠졌어요. dpds가 빠졌어요. 여기 dpds 넣어야 돼요.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요걸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 방향은 어떠냐 하면 노멀 방향은 좌변이 다 0이 된다는 거 쉽게 이해되시죠? 여기 나가는 게 없어요. 나가는 게 없어. 노멀 방향에 속도가 없고 속도 그레디언트도 그래서 우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우변만 남게 되고 결국은 뭐하고 뭐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냐면 이 중력하고 압력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다른 힘이 있다면 이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그랬네. 이 구심력이 있다면 구심력까지 포함을 해서 힘들만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는 없어요. 운동량의 변화는 없고 힘들 세 힘의 합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이제 단위 최적당 요만큼 이제 단위 최적당 구심력이 되고요. 요만큼 이제 최적이 되죠. 그래서 최적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요만큼이 단위 최적당 구심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M 방향, 노멀 방향,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은 우리가 요렇게 적을 수 있다. 만약에 구심력이 없다면, 즉 이렇게 커브처가 없다면 직선으로 흘러가는 유동이라면 압력하고 중력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 요거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은 무엇에 대한 펑션으로 나타나나요? 수면에서의 깊이, 즉 수심에 대해서 리니어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식입니다. 요식. 정지하고 있다. 즉 V가 0이라면 압력하고 중력하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한번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은 요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을 두 점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 적분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 쉽게 적분이 되죠. 뭐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 한번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쉽게 요렇게 이제 적분할 수 있고요. 프레셔에 대해서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 한번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레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비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 G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다 한번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G가 되죠, 요렇게. G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상 상태에서의 비정상 상태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 상태라면 정상이란 게 노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노멀한 게 아니고 정상 상태라는 건 뭐냐면 스테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상 상태는 그럼 뭐예요? 노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정상 상태라면 요 값이 0이 되지가 되죠. 그럼 요 방정식이 요만큼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방정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상 상태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었었어요? 운동량 방정식을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식으로부터 적분을 계속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요 두 점에서의 요 값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같아질 수밖에 뭐 어떤 일리를 잡더라도 마찬가지니까요. 요 세 합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이 붙은 놈의 합하고 2가 서브스크립트 2가 붙은 놈들의 합이 같아야만 어디를 1, 2로 잡더라도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의의 두 점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상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이라고 그랬어요? 요 두 점이라는 게. 유선상에 있는 두 점이에요. 유선상에 있는 두 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다른 유선이죠. 요 두 유선은 다른 유선이에요. 여기서 갖고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랑 이 유선상에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랑 같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요 유선상에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다른 유선상에 있는 유체 덩어리가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적분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볼륨을 따라서 적분을 했어요. 아니, 유선을 따라서 적분을 했어요. S방향이라는 게 바로 유선 방향이에요. 그 점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임의의 두 점이라고 했지만 요 임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선을 따른 임의의 두 점이지 유선을 벗어난 두 점은 결코 아니란 이야기예요. 유선을 따른 두 점에서는 요 세 개의 합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뭘 나타내요?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여기 M만 곱하면 운동 에너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 에너지. 얘는 단위 질량당 압력 에너지를 나타내요. 뭐 요건
그냥 보고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질량을 이제 로우로 나누면 부피가 되죠. 그럼 부피 곱하기 결국 압력이 되니까 요게 에너지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m을 곱해주면 mgh. 물론 뭐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m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